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예병군입니다. 시장이요 조금 변동성이 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닥이 전 고점대 영역에 와 있다는 것이 어떤 지금 조금 투자에 어떤 망설여지는 부분이 될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자꾸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이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590선을 지지로 해서 계속해서 윗가닥을 지금 잡아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짚어보자면요. 코스피는 1.76포인트 내린 1949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1.54포인트가 내린 591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사실은 장중에 590선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지선으로 잡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는 것이 591선에 마감을 시켜놓았죠. 환율은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1093원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0.40원 정도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금 동반 매도를 좀 하면서 코스피가 좀 약보한 마감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크게 하락은 없었다는 점, 그리고 크게 조정은 없었다는 점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더 이상 나빠질 게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그리고 그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얘기들을 두 멘토님들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그리고 이정수 멘토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선윤 멘토님은 그 여자친구분 나이가 굉장히 어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거의 소도둑 수준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네, 그렇죠. 예, 예. 그 소도둑 부럽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이 남자들은 소도둑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소도둑 계열에 계신다는 게 예, 참 심히 부럽습니다. 예, 저는 참고로 와이프하고 한 살 차이밖에 나질 않습니다. 예, 소도둑 김선윤 멘토님.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얘기를 안 하기로 하셔놓고서는 얘기를 하셨네요. 여자친구랑 제가 저는 약속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네, 예. 그랬죠. 나이 차가 많이 납니다. 네. 많이 나는데요. 8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소도둑을 하신 건데,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방송은 방송이니까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방송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시장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 좀 많이 흔들렸어요. 막 왔다 갔다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폭은 아니었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정신이 좀 하나도 없었죠. 어제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큰 폭은 아니었고 어제 오늘 비슷한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시장을 딱 봤을 때 대외 악재 상황과 호재 상황이 굉장히 조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악재가 크게 영향을 안 미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고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렇죠? 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좋게 나와주면서 상승을 이끌고 서로 좋은 부분과 안 좋은 부분 그리고 옐런 의장의 발언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는 거 이런 포인트를 딱 겹쳐봤을 때 시장이 당연히 횡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조금은 상승을 줄 가능성은 좀 있기 때문에요. 큰 걱정보다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생각하시고 좀 시장을 좀 대응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제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자. 낙관론을 좀 이어가자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소도둑님다운 발언이었습니다. 예, 이정수 멘토님. 네. 이정수 멘토님 여자친구 없으세요? 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네. 예, 시청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발언을 노코멘트로 넘기시네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조정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큰 폭의 조정은 아니었고 사실상 590선을 좀 지지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코스닥은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저는 이제 오늘자 한마디를 이제 코스닥은 이제 조정을 염두한 변곡점이고 거래소는 반등세의 지속을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이제 시장을 바라봅니다. 자, 한번 차트를 잠깐 한번 보겠는데요. 근데 미국 시장의 이제 그런 이제 호재적인 앨런 의장의 이제 발언에 힘입어 오늘 우리나라 시장 상대적으로 조금 강하지 않을까 이제 개인들은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와 기대에는 정반대로 오늘 종목들이 조금 많이 흘러내렸어요. 그렇죠? 증권주 쪽으로는 이제 강세를 좀 보여줬지만 이제 나머지 기타 업종들은 대부분 그렇게 재미가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면 바닥에서 그렇게 많이 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61선도 밑에 받치고 있으면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도 않고 옆으로 약간 옆으로 횡보하거나 지수 선물은 이제 255,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로는 1980선 정도를 이제 바로 앞둔 상태에서 일단 옆으로 횡보하거나 조정을 조금 보더라도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힘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자, 문제는 코스닥인데 아직 5일선을 조정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 5일선 조정을 받지 않았는데 이게 5일선 조정을 받게 되면 그동안 올라간 폭이 크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이거를 이제 마디 비율로 조정대를 이제 이렇게 꼬리가 길 때는 이제 이 중간값을 잡습니다. 여기서 쭉 올렸을 때 만약에 5일선 이탈이 월요일 날부터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580선까지를 이 전고점 부분에서 이제 요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내려온다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문제는 이제 382 부분이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569선입니다. 이 자리까지 내려오게 돼도 여러분들은 코스닥 종목들에서 타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요 정도만 내려와도 문제는 또 그 중심 자리 560선 자리인데 이 자리까지 많이 내려온다 그러면 대부분 코스닥 종목들은 거의 버텨 있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종목들을 지금 당장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월요일부터 외국인들이 혹은 기관들이 마찬가지 기관 외국인들 코스닥 수급이 꼬여있는 상태에서 5일선 이탈이 시작이 되면 이 코스닥은 조정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거래소는 계속적으로 조정을 보더라도 반등 국면 쪽으로 보지만 코스닥 종목들은 떠있는 종목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코스닥이 조금 조정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죠? 근데 반면에 코스피 쪽은 반등세가 좀 지속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데. 자, 코스피 쪽에 보면요, 금일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게 나왔던, SK 하이닉스도 큰 폭의, SK 하이닉스도 상승세는 못 이어갔어요. 사실은. 네. 전일 같은 경우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고, 오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가 나오니까 바로 또 급락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하반기 우려. 어닝 쇼크가 나오면 그걸 그대로 반영하는. 이런 장에서, 거래소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거래소 반등이 지속될 거다는 부분 조금 무리가 있는 의견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코스피 아까 지수를 봤듯이 예. 이제 요게 그 옆으로 횡보하거나 그러면 다른 종목들이 흔들리게 되면 그럼 종목들이 반등을 줘야 되는데 그 업종을 그러면 만약에 어디냐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증권주가 되지 않을까. 아, 증권주에서 네. 큰 네. 흐름이 나올 것이다. 시세 상승. 네. 증권주는 그러면 지금 핀테크 관련해서 IB, 그러니까 인터넷 뱅크 쪽으로 지금 어떤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오늘 발표가 하나 나왔죠. KLX 이제 그쪽에서 이제 공기업에서 이제 규제가 풀리면서 이제 증권주 쪽에 이제 지분이 갖고 있는 증권주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증권주들이 그동안 하도 못 갔기 때문에 요 호재에 맞춰서 일단 수급 흐름들 보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현대증권이라든지 이제 HMC 투자증권이라든지 이제 저가증권 중으로는 이제 SK증권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종목들이 일단 분위기를 잡아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제가 좀 지금 이정수 멘토님 증권주의 네. 강한 반등을 좀 예상을 했어요. 네, 사실 근데 증권 회사들이 김선임 멘토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지점 통폐합을 좀 많이 그렇죠. 했고요. 네, 많이 그리고 했죠. 지점 직원들 축소를 많이 네, 했습니다.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끼리 지금 서로 치킨 게임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수수료 인하에 대한 부분들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증권주가 지속적 반등세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의견이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좀 이 시장 자체 분위기를 보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코스닥 얘기를 드리면서 기억하시니까 595에서
한 600 사이가 거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코스닥이 좀 꺾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으로 해서 그럼 시선 쏠림이 이루어질 것이냐. 그로 인해서 또 증권주가 잘 갈 것이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증권주가 계속적인 상승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 당장의 시장 분위기에서는 지금 첫 번째 가장 지수가 중요하겠죠. 그 포인트에 맞춰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좀 큰 상승을 주긴 힘들지만은 대형 증권사들의 상승을 봤을 때는 그들이 작년 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회사를 살리기 위한 모습들의 그런 구조조정이나 여타 이제 통폐합이나 지금 통폐합을 봤을 때는 상승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본격적인 그 진짜 실적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올해 1분기 때 제대로 나오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대형 증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채권 포인트 자체가 나름 실적을 성장성 있게 실적을 계속 끌어올리는 그런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면 당장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지수가 지지부진하던 간에 증권주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없고 그래도 좀 상승 분위기를 타진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 신호를 잡기에는 작년에 해왔던 일들이 정말 뜻깊었던 일이었는지 그게 올해 1분기부터 해서 결실을 맺을 것인지 그 1분기 실적에 따라서 정말 큰 상승을 다시 한번 줄 것인지에 대한 포인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요. 큰 그림 차트를 같이 좀 보시자면요. 많이 올랐었던 때가 뭐 2011년 같은 경우는 뭐 8만 원대도 있었습니다. 이 현재 포인트에서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거든요. 바닥에서 이제 좀 상승을 하는 자리예요. 큰 그림은 정말 이런 자리죠. 7만 원까지 다시 갈 수 있느냐, 6만 원까지 뛰어오르냐, 이런 포인트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보자면 1분기 실적에 따라서 아마 올 한 해 방향성이 갈리지 않을까.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는 증권주를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갖자. 당장에 급한 것보다는 조금은 여유 가지시고 대응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약간은 조금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수 멘토님은 지금부터 증권주를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김선윤 멘토님의 얘기는 일단은 1분기 실적을 확인해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두 분 멘토님들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얘기는 여기서 간략하게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오늘의 이슈 보고 오겠습니다. 국제유가가 $50 선 아래로 폭락했지만 전기차의 심장은 더욱 세게 뛰고 있습니다. 전기차 가격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배터리는 최근 판매량이 오히려 늘어났는데요. 주문량이 늘자 국내 배터리 회사들은 중국 남경과 시안, 충남 서산 등지에서 공장을 새로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기차 관련주의 인기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있습니다. 작년 말 정부는 2015년도 전기차 보급 대수를 3,000대로 확대하고 최대 420만 원의 세제 지원도 2017년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서울시는 오는 2018년까지 전기차 5만 대를 보급하고 충전기 500개를 도심에 설치한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높은 배터리 가격 등으로 가솔린 차량 대비 차값이 비싸고 짧은 운행거리와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전국 지자체들은 전기차 도입을 꺼리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유가 하락으로 친환경차 메리트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신기술 테마주로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전기차 관련주. 과연 저유가에도 전기차 매력을 뽐낼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전기차 관련주의 향방과 투자 전략이 전격 공개됩니다. 예,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전기차 도입을 꺼리는 이유가, 가솔린 차량 대비 차값이 비싸고 높은 배터리 가격, 짧은 운행거리,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아니라 지자체가 걷어들이는 세금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죠. 사실은 전기차는 세제 지원안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일반 가솔린 차량이나 디젤 차량들은 세제 지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내는 세금이 오히려 지자체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내고 있는 유류세에도 분명히
그 지자체 쪽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사실 전기차는 유류세와는 별도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세수 확보 차원에서라도 전기차가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으로 잡혀졌는 것 같습니다. 자, 지자체가 결국은 꺼리는 이유는 세수 확보에 대한 어려움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은 뭐 네. 전문가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네,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가 하락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지자체도 좀 꺼려한다면 사실 전기차가 조금 이래 각광을 받는 시기를 조금 뒤로 늦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맞습니다. 많이 나와요. 네. 그런데 또 이와 반면에 보면 탄소 배출권에 대한 환경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정책적으로는 좀 빨리 시행이 돼야 되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는 늦춰야 되고. 자,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까요,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매량 감소가 이어진다기보다는 그냥 보급 속도가 느려지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정확한 표현인 것 네, 같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뭐 종목을 따져보자면 SDI나 LG화학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언젠가 돈은 벌어줄 종목은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서 가장 잘 아시겠지만 유가는 계속 빠집니다. 유가가 빠져서 최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서민들을 좀 많이 도와주자 해서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부분에 얘기가 나왔었죠. 실질적으로 인하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유가 하락폭 대비해서 전기료 인상이 뭐 크게 이루어진 건 아니었죠. 전반적으로 유가는 딱 아시겠지만 방금 멘토님께서 예병급 멘토님이 말씀 주셨지만은 재밌게도 유가는 고정세금이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율로 다 가는 게 아니고 고정세금으로 가고 있고 전기료 같은 경우는 그와는 전혀 무관하게 정부에서 거의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랑 좀 다른 분위기인데 유가가 떨어진 폭만큼 좀 전기료도 내려가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비교해 봤을 때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인식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전기차보다는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세계적인 지금 전문가들의 유가에 대한 그 변화 시점 을 예측해 보실 때 연말까지 유가가 올라가도 6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지배적이거든요. 향후 몇 년 동안 유가가 쉽게 오르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어쩔 수가 없죠. 왜요? 쉐일유가 나왔으니까 치고받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쉐일유 같은 경우에는 돌을 뚫어서 캐는 거죠. 시출하는 건데 한 40달러 중반, 50달러 아래 뭐 회사마다 약간 틀리긴 한데 그 정도 포인트가 내려가 버리면 유가가 더 깨져버리면 돈이 안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의 현재 유가 상태가 40달러 초중반이 바닥이라는 인식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점부터 해서는 다시 한번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쉽게 올라가지 못한다. 결국 60달러 선이 한계치로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싸워서 누군가 죽어야 되냐. 결국 유가 치킨 게임 중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끝나야 됩니다. 지금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기업들이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태양광이죠. 이게 진짜 태양광은 진짜 삽시간에 이렇게 끝나버렸지만 유가는 좀 길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한동안은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 나올 것이다. 유가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전기차는 대안이 되는 정부 측의 대안이 되겠지만 정부에서도 굉장히 까다롭겠죠. 아직도 고민 중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갈 수밖에 없지만은 천천히 갈 수밖에 없다. 유가의 하락폭을 최대한 어찌됐던 이용을 해야 되고 활용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정부 입장이고 기업들의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때그때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은 많은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전기차 쪽에 대해서는 국제유가의 반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국제유가의 반등이 지금 예상보다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전기차 쪽에 조금 부분들이 성장성이 좀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정수 멘토님. 네. 일단은 그래도 전기차가 계속 지금 쏟아져 나오고는 있어요. 최근에 보면 네. 디트로이트 모터쇼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거의 전기차 위주의 어떤 전시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그렇다면 지금 유수의 메이커들이 전기차 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또 현대차도 수소차 쪽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전북 전주 쪽입니까? 광주. 네, 광주 쪽입니까? 네네. 그쪽에다가 지금 R&D 센터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네.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전기차나 그렇죠. 수소차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네. 이걸 조금, 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조금,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디테일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아까 전에 이제 보급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보급에 대한 문제가 이제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좀 더딜 수밖에 없는 게, 일전에 이제 아이폰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 폴더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은 폴더폰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마찬가지 그 이후에 이제 비슷한 걸로 문자 SNS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30원씩 주면서 이제 주고받고 했었었는데, 그렇게 통신사들이 기득권적인 이제 그걸 독과점으로 하고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카카오톡에 밀렸죠.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있는 그 최근에 또 은행도 있었죠. 은행이 지금 핀테크에 지금 이제 핀테크 이제 최근에 이제 화두됐던 이제 문제들을 들어보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이런 보급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유독 핀테크는 많이 밀렸거든요. IT 강국에서. 그게 왜 그러냐를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은행들이 자기 밥줄을 챙기다 보니까 그 핀테크란 부분에 있어서 넘기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정유사들 때문에 유가 문제 때문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예메토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세수 문제, 그것 때문에서라도 보급은 제가 봐도 좀 더디게 이루어질 거는 같아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에서 전 세계적인 아까 디트로이트를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적인 추이에 너무 우리나라가 너무 뒤처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안에서만 싸울 거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벌써 중국은 박차를 가하고 있고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미 벌써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이미 벌써 알리바바한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뒤밀려 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고 이슈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핀테크가. 마찬가지 이 전기차도 그것 때문에 보급을 느리게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또 우리나라가 꼴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을 본다면 전기차는 우리나라도 빨리빨리 어떻게 해서든 간에 산업을 바꿔서라도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섹터라면 그렇죠. 네. 좀 빨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도 지금 좀 망설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수는 확보를 해야 되겠고 전기차로 가면 세수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 문제가 좀 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국제 유가가 싸지면서 지금 중고차 시장이 또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자꾸만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배출가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지금 사실상 공장의 탄소를 갑자기 줄이기는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자동차 쪽에 탄소 배출적인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 세계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특히 중국이 어떤 전기차 세제 지원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중국의 지금 차량 대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세 쪽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중국이 전기차 쪽으로 명확한 가닥들을 세제 지원안을 잡아서 가닥들을 잡아 나간다면 이 전기차가 꼭 국내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지금 한참 공업화를 서둘러야 되는 국가에서부터 해결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나쁜 섹터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망설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소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수소차 관련해서 좀 급등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관련주들이 특히 콘덴서 그다음에 커피시터 회사들이 굉장히 급등세가 좀 나온대요. 이 수소차 김선윤 멘토님, 네. 사실 수소차는 지금 우리가 폭탄 하나 싣고 다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어떻게 수소폭탄 하나를 싣고 다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나옵니다. 이 수소차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것은 어디까지나 약간의 기대감, 즉 거품이 그렇죠. 끼어있는 예. 구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런 것 같아요. 모멘텀에 올랐는데 이게 진짜 수소차로 인해서 매출이 언제 발생하는 것이냐. 항상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수소차가 진짜 매출이 나오려면은 몇 년 걸릴까요? 진짜 한 5년? 10년 걸리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어찌됐든 유가가 막 $100 넘어가고 힘드니까 전기차 어떻게 만들어보려 했는데 유가가 1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일이 터진 거잖아요. 수습도 안 돼요. 그냥 밀어놨기 때문에 일단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조금 정리가 돼야지 그나마 이제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서 그 다음 전 세계에 정신을 차리고 수소차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사실 현대 같은 경우가 수소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술력으로 따져봤을 때 현대가 갖고 있는 수소차의 기술력이 탑 수준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당장에 이게 뭐 나와서 매출이 발생하고 하는 부분 자체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아요. 뉴인텍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뭐 관련해서 급등을 많이 하긴 했었죠. 뭐 오늘 윗골이 많이 달리면서 1%대 마감을 하긴 했지만 뭐 이전의 주가로 회복을 해서 뭐 다시 뭐 차트를 같이 보시자면 1,500원대 이때처럼 이렇게 올라갈 이런 포인트가 나올까? 그런 포인트에 대한 기대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정신을 차려보죠. 정신을 차려봤을 때 진짜 수소차가 언제 나와서 언제 매출을 찍고 이게 언제 우리 시장에 나와서 돌아다닐 것인가. 이미 만들어진 자동차 한 200대가량이 있죠. 현대에서. 그거는 이제 기업들에게 넘겼어요. 쓰라고. 그런데 한 대당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원 정도 하나요? 네.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일단 전기차에 들어가 있는데 수차로 정부의 지원이 들어가겠다. 아무리 현대차가 조공을 잘 받쳤다 하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참 걸리겠다. 당분간은 모멘텀 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뉴스에 사고 뉴스에 팔아야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수소차에 대해서 지금 투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상 문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제 전기차가 걸음마 단계인데 여기서 한 걸음 날라서 수소차로 가겠다. 그것 자체도 무리가 있는 의견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선윤 멘토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뛰지도 못하는 놈이 날려고 들면 이렇게 자빠지겠죠. 그죠? 그런 부분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어쨌든 수소차 쪽에서 우리 현대차가 그나마 세계 탑 수준에 들어간다는 것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은 맞습니다. 근데 너무 빠른 지금 주가적으로 본다면 이건 너무 빠른 시기상조적 것이 아니냐. 산업적으로 보면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되고요. 사실상. 그런데 이거를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이슈도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멘토님들께서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잘 해주셨고 특히 김선윤 멘토님의 얘기에 조금 여러분들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너무 먼 미래의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논할 필요는 없다는 부분 그것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멘토님들의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률과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5년 1월 30일입니다. 거래일수로 보면 1월의 마지막 날이죠. 금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엔 총 3종목이 편입되어 있고요. 그중 이라이콤이 오늘장 보합 마감하면서 현재 1.4%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고요. 다음은 이정수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을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19.6%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상 수익률에 근접했다는 투자 전략 세워주시면서 월요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전략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도 상위권 순위 다툼 치열했습니다. 장대진 멘토의 안랩이 26.8%로 오늘장 2위 주인공이 됐습니다. 안랩 꾸준하게 지금 잘 수익률 내고 있네요. 이정수 멘토의 시그네틱스가 21.6%를 기록하면서 3위로 올랐고요. 정재욱 멘토의 SM이 조금 빠지면서 4위로 쭉 내려가 버렸습니다. 20.8%고요.
조민규 멘토의 네페스가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순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20.6%로 5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1위는 게임빌이네요. 역시 정재영 멘토의 게임빌이 45%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누적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이정수 멘토가 또 100%를 또 좀 못 넘겼어요. 97.4%로 어제 99%까지 갔다가 또 밀려 내려왔습니다. 1위 자리 그래도 여전히 지키고 있고, 2위는 조민규 멘토가 79.2%로 조민규 멘토도 수익률을 조금 반납을 한 모습입니다. 3위는 정재영 멘토가 69.2%의 누적 수익률로 2위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이번엔 명예의 전당인데요.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가 100%와 41.1%로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손대상 멘토의 아모텍이 32.8%로 동메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포트폴리오도 확인을 해보시죠. 예, 우리 멘토님들 수익률들이 다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그 참고 많이 하시고요. 자, 김선윤 멘토님, 셀트리온을 좀 급등이 나오다가 또 윗골을 좀 달았습니다.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NHN 엔터, 이라이컴까지 자세한 AS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셀트리온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오늘 셀트리온이 많이 올라갔어요. 5% 이상까지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뭐 시가 대비해서 조금 밀리는 모습에서 1.5% 정도의 상승 마감을 좀 했습니다. 자, 올랐던 이유는 이겁니다. 유럽에서의 판매가 시작된다. 이 포인트 때문에 주가가 오늘 많이 올랐던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기억하시죠? 1월이나 2월 안으로 유럽 판매가 시작될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포인트가 나왔던 거고요. 그냥 그 소식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언제요? 네, 6월에서 8월경에 나올 것이다 말씀드리고 있죠. 결론은 뭐 올해 2015년은 딱 2015년 말이 되면은요. 이 셀트리온 램시마 제품이요. 전 세계에서 다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거의 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그로 인해서 쌓였던 재고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매출이 어떻게? 상당히 많이 뛸 것이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뭐했다? 공장을 준공하고 3월부터 약을 찍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고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NHN 엔터를 좀 볼게요. 자, 오늘 갑자기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뭐 뚜렷한 이유 자체는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유중을 받지 않은 겁니다. 다음 주 언제요? 금요일까지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나왔을 때도 NHN 엔터가 없으시다면, 다음 주 이 시간에 왔을 때 없으시다면 유중 못 받으시고요.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권리락이 들어갑니다. 자,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시려면 꼭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권리락 그 퍼센테이지만큼 단가를 낮출 거예요. 그건 다음 주쯤에 제가 시행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NH엔터가 NH엔 들고 있는 대주주들의 지분 가격대가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니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시고 지켜보자, 유중을 좀 받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라이콤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라이콤은 애플 관련주죠. LG 디스플레이 쪽 관련주입니다. 자, 애플 실적 잘 나왔죠. 이라이콤 실적 정말 잘 나올 겁니다. PER 기준 몇 배, 올해 실적 기준 5배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온 거고요. 기간과 외인 수급은 좋지 않지만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더 지켜보자. 아직은 지켜볼 때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순윤 멘토님은, 사실상, 김순윤 멘토님이 추천한 종목은 사실 좀 빠져도 크게 걱정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보면, 늘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좋은 종목군들을 많이 들고 나오세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보입니다, 사실상. 자, 반면에 우리 이정수 멘토님은, 네. 사실 조금 불안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보면 늘 수익률은 좋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이정수 멘토님은 지금 어찌됐든 코스닥 쪽은 좀 조정이 들어올 것이다. 네. 그래서 조금 반등세를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포트에는 거의 코스닥 종목 위주로 편입이 되어 네, 있어요. 지금 코스닥 예, 종목이 예. 있죠. 그래서 요걸 좀 자세하게 예시를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 윌비스 같은 경우는 얘는 거래소에 들어가는 종목이고요. 예. 일단 윌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 보유 의견으로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좋게 봅니다. 일단 예.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세로 들어와 있고 차트를 보더라도 일단 매수 가격에서 위쪽으로 일단 뜬 모습이에요. 일단 밑에 61선, 21선 이제 정배열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종목들이 뭐 불안하실 종목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 웬만하면 깨지지 말라고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 주성인지니어링도 마찬가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주성인지니어링 이날 금요일이었죠. 이날 여기에서 매수 가격을 주고 일주일 만에 20%를 찍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성인지니어링은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서 코스닥이 조정을 받을 걸 예상을 해서 일단 이익 실현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너무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갔으면 좀 더 보유했을 수도 있는데 단기간에 20%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익 실현 관점으로 일단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단 매도 관점으로 여러분들 이익 실현하시라고 뭐 단기간에 여러분들 수익 나셔갖고 굉장히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ICD입니다. 자, ICD 같은 경우는 최근에서 한번 이것도 마찬가지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잡아드렸던 종목인데 수익률이 27%인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7% 정도 밑으로 내려와 있는 설정이죠. 근데 ICD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유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ICD는 이미 수익률이 아직도 20%가 넘어가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가 넘어간 상태에서 지금 가격 조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이 조정받을 때. 그러니까 조정이지 죽으러 내려가는 거 아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시그네틱스는 일단은 시그네틱스도 마찬가지 ICD랑 비슷한 모습인데 일단 시그네틱스가 ICD보다 현재 상태에서는 좀 더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보유 의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멜파스가 지금 손절가를 터치를 해서 지금 손절이었는데 이걸 만약에 아직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일단 마이너스 5.3%의 매도가 되어 있는데 매도 못 하신 분들은 이제 5,000원 초반 그 자리가 지지가 되면 일단은 보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다 얘기한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멜파스는 5.3%로 지금 일단 손절 처리를 하셨고요. 주성엔지니어링은 높은 수익률로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코스닥 시장은 조정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본인 종목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김선윤 멘토님의 네. 포트폴리오 히든 카드 네. 좀 제시해 주시고 투자 포인트 가격 전략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뭐 이 종목은 뭐 거의 6개월째 떠든다 보시면 돼요. 광동제약입니다. 뭐 계속 얘기합니다. 이제는 근데 10,000원 아래는 오기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이전에 이제 뭐 작년 8월이나 9월 때 10월 같은 경우엔 10,000원 아래면 무조건 사라 이렇게 뭐 계속 방송에서 떠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조정 나오고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좀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 뭐 제약주지만 음료를 좀 많이 만듭니다. 비타 500이 대표적인 제품이고요. 뭐 광동 쌍화탕이나 삼다수가 있겠고, 뭐 여타 목수 수염차 등등도 있는데요. 이런 제품에서 매출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유가가 많이 밀렸죠. 그런데 제약회사인데 음료를 많이 만듭니다. 음료에서 차지하는 그 영업 이익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유가예요. 유가. 기름값이거든요. 기름값이 많이 빠지면요. 운송 포인트에서 많은 그 이익률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로 인해서 4분기와 올해부터의 실적이 좀 개선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뜻하지 않게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숨은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서 올해 성장성 보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매수 포인트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같이 좀 보실게요. 자, 기관들의 매수 포인트가 좀 매도를 하는 듯 했는데 다시 매수를 이틀 동안 5만 주 이상씩 이틀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외인도 좀 강하게 매수가 좀 이어집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개인만이 한 달 넘도록 매도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주가 포인트 어떻게? 네. 한번 이틀 동안 튀어가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자체가요, 쉽사리 꺾일 것 같지는 않고 상승 무늬를 좀 더 타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대 1,950원이지만 충분하게 매력적이다. 그래서 좀 더 가져가고 대응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랑 목표가랑 좀 같이 좀 잡아드리자면 자, 매수가는 이렇게 좀 제가 가격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보이십니까? 네. 1,700원으로 매수가 포인트 좀 걸어두시는 전략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전고점 뚫고 강하게 올라가는 한 13,000원 정도 윗선 좀 보고 있다 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10,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000원을 깨고 내려간다는 것은 리스크 요인이 크기 때문에 그때는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광동제약 최수부 회장이죠. 바로 우황청심원부터 시작해서 쌍화탕, 비타500 그리고 옥수수 수염차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광동제약은 이제 어떤 제약회사라는 느낌보다는 음료회사라는 느낌을 사실 더 요새는 많이 받아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 어찌됐든 굉장히 좀 튼실한 회사를 좀 들고 오셨습니다. 자, 이정수 멘토님의 네. 히든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투맨쇼에서 들고 나왔던 종목이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죠. 그래서 이거 오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익 실현 하시고 오늘 이제 드릴 종목은 이제 NK입니다. 이제 국내 1위 압축 가스 용기 전문 업체로 대체에너지 이제 압축 천연가스 용기 수소 및 산업용 가스 용기, 반도체 공정용 특수 가스 용기 등을 생산을 하며 국내 및 전 세계 시장 판매하는 압축 용기 분야의 이제 글로벌 리딩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밖에 이제 선박용 소화장치라든지 이제 포말, 뭐 분말 이런 것들도 생산도 하고요. 수처리 장치 등을 제조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정부가 신성장 동력 산업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를 하면서 수소 자동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내용이 선정되면서 부각을 받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NK는 이제 자회사 ENK를 통해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지분은 59%를 보유하고 있고요. 자회사 ENK는 정부의 수소 자동차 관련된 국책 과제를 현대자동차와 풍산과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적 내용을 보면요. 지난번에 이제 주성엔지는과 같이 이제 흑자 기업으로 돌아선 종목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국책 사업에 맞춰서 더욱더 실적이라든지 이익 부분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부채 비율도 높지도 않고, 자, 기업 내용을 보시면 이제 부채 비율도 좀 높지도 않고,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료 보면은 이제 부채 비율도 높지도 않고, 유보율도 높지도 않고, 그러니까 위험한 회사는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이익도 이미 돌아서 있는 종목으로. 예. 네. 이 회사가 지금 청정에너지 사업 쪽에 관련이 네, 많이 맞습니다. 있네요, 그죠?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기차를 대변해서 이제 미래적으로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전기차가 아니라 수소 자동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인프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기차가 먼저 되겠지만 왜 궁극적으로 왜 수소 자동차냐?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NK는 수소 자동차의 탱크 부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장 탱크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수소 충전소를 만들겠다라는 데 일단 직접적인 수혜이기도 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 매출 부분이 이익으로 돌아섰다 그랬죠. 그 앞으로 계속 수소 충전소를 계속 선치를 하면서 그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탱크라든지 이익 부분이 점점점 증대되면서 부각이 될 회사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제 궁극적으로 이쪽이 수소 자동차가 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아까 탄소 배출권의 문제도 있지만 그건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폭발성의 문제들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기술자들이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700km로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으로는 나중에서는 분명히 수소 자동차가 부각이 되면서 올라올 거다. 그리고 이제 물 같은 경우 이제 물을 전기 분해하면은 수소하고 산소를 분해가 되듯이 수소 탱크에 있는 수소를 가지고 그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가지고 결합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물과 부산물은 물밖에 없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로 모터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미 벌써 이슈가 되면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도 전기차와 마찬가지 전기차도 우리나라만 퇴보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이 수소자동차도 지금부터 국책사업으로 지금 우리나라 이미 하고는 있지만 전 세계 추세에 맞추지 못하면 우리나라로 굉장히 퇴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금에서라도 열심히 발벗고 나서는 것 같고요. 거기에 수혜주로 NK를 최근에 이슈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또 드린 종목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매수 가격은 4,200원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5,000원, 손절 가격은 3,8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전신갑주 전문가 이정수 전문가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신갑주란 뜻이 뭡니까? 전신갑주가 이제 갑옷이라는 단단하게. 아, 단단한 네, 갑옷을 일단 지켜야지만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계좌들도 마찬가지. 계좌를 지켜야 된다. 그래. 지켜나가는 전략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도 공격적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전신갑주. 예, 좋은 말입니다. 광동제약, 먼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너무나 그 좋은 음료 회사로 지금 보이는데, 사실, 광동제약의 이 비타500이나, 이런 제품들 많이 드세요? 보통 이제 1년에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자면 1년에 한 번은 보통 바카스 한번 드시죠. 그렇죠? 그리고 비타500도 한번 드실 겁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요. 겨울이 되면은 뭐 쌍화탕 한 병 정도는 보통 드시지 않나요? 가수 수지양 좋아하세요, 혹시? 말도 마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뭐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K. 일단 수소차 관련주예요. 근데 네. 이게, 조금 전에 그 전기차에 대해서, 좀 늦춰질 수도 있다. 충전소 자체가 지금 사실 전기차도, 세제 지원 때문에, 지방정부의 세제 확보 차원에서라도 좀 늦춰질 수 있다는 의견이었는데, 네. 사실 그럼 수소차는 좀 더 먼 미래입니다. 수소차 충전소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단기적 모멘텀으로 보신 것인지, 그럼 수소차 먼 미래까지 생각해서, 굉장히 장기적 모멘텀으로 보신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수소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가 먼저 된 다음에 해서 그 다음에 수소자동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처음부터 수소자동차 빵 하고 나와서 전기차가 안 팔리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기업들이 원래 그렇게 제품을 내놓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 NK는요, 다른 부품이 아닌 수소 탱크 부분이죠. 네. 수소 탱크 부분이라는 얘기는 수소자동차가 먼 미래에서 되기 전에 뭘 먼저 만들어야 됩니까? 먼저는 수소 충전소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 미래지만 당장에서는 수소 충전소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서라도 NK는 지금 되는 테마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다음 주까지 한번 모습들을 여러분들 좀 상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멘토님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불금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좋은 얘기들 많이 하고 가십니다. 멘토님들께 감사 인사 전해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